네, 뉴스 완전 정보.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장님 지난주에 방송 찍고 난 뒤에요. 단장님 귀염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원래 귀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네, 명예퇴직을 하고 난 뒤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명퇴라고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다시 입사를 해서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꿈의 직장, 아니 신의 아들만 근무하는 신의 직장, 어쩌면은 신이 숨겨놓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돈봉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적법하고 한 사람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 기사를 보면요, 알쏭달쏭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 완전 정보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장님 요즘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자주 오시던 요즘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세요? 우리 유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죠. 요즘 혹시 사무실 사건이 많습니까? 아니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바꾸고 새로 좀 이렇게 바꾼다면서요. 법무법인 공화라는 이름으로 뜻이 네. 맞는 변호사 몇 분이랑 같이 해서 네, 새로 사무실을 좀 열 계획입니다. 공화요. 공화. 예. 그 단장님 책 이름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공화라는 말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좀 풀이 좀 해주세요. 뭐 함께 공자에 화합할 화자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합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주 공화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공화라는 것이 가진 어떤 의미보다는 공화라는 말이 주는 그 따뜻한 어감을 잘 살려서 그런 공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네. 그런 어떤 변호사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은 공화를 좋아하시지만 저는 동화가 더 좋아요. 아직은 전 동화책이 더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인데요. 8조 혈세 먹는 공항철도 모럴 해저드 역으로 달린다. 무슨 말이냐면요.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재입사를 하고 1년 외부 교육 후에 한가한 보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 몇 년 전에 그러니까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정년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는 것을 원래 몇 년 더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미리 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두둑하게 줘요. 그렇죠.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 회사와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바이바이. 그렇죠? 네. 근데 명예퇴직금을 받고 난 다음에 잠시 있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오면 그럼 사실은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과외로 받은 돈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명예퇴직을 했으면 책상을 뺀 거잖아요. 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럼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더 받았어. 근데 다시 들어왔다면은 네. 결국은 명예퇴직금을 더 받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정년까지 계속 그렇죠. 근무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오면 안 되는 되는 거죠. 건데 그런 데가 진짜 있어요? 그래 공항철도라는 공기업이 지금 네. 그런 회사라고 해서 오늘 한국경제사회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아, 더군다나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이제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시면서. 명퇴한 뒤에 예. 퇴직금 받고 네, 그렇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승진도 승진하고. 하고. 네. 예. 저 이런 직장 있으면 저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항철도라는 거죠. 네네. 자, 공항철도의 전직 영업본부장은 작년에 4개월간은 외부 경력 개발 컨설턴트 과정, 5개월간은 한 대학의 최고 전략 과정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출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공항철도 이것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요. 자,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정규직 계속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정규직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사람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청년들의 요구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절감할 돈들이 많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네. 새로 사람을 뽑아서 똑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면 부채나 이런 게 더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방금 그 공항철도 얘기했지만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이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제도 중에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일반 그 개인이 또는 대기업이 그걸 지은 다음에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을 해줘요. 네. 근데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을 찬양 엉터리로 해가지고는 매년 지금 내는 돈이 뭐 수억씩 수조씩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2008년부터 15년까지 공항철도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낸 돈이 자그마치 1조 4,200억이 넘는다는 이것도 겁니다. 세금 아니에요? 다 세금이죠. 네. 이렇게 잘못 수요 예측에서 이런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퇴직한 사람을 다시 승진시켜서 데려 들어오고 방만하게 인력 운영을 해가지고 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뭐 컨설턴트 과정, 최고 전략 과정 하면서 일도 안 하는데도 월급 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두고서 정규직 늘리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야,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좋은 직장이 있으면 저도 혹하는 마음이, 아유,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4대 비리 의혹의 강경화. 죄송하다, 몰랐다,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자신의 4대 비리, 가운데서 하나인 봉천동 주택 매매 세금 탄로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진행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장님, 주택 매매하고 세금 내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는 주택을 재건축을 하면서 네. 이제 세대수가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늘어난 세대수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소유자로 되어져 있었고 네. 소유자가 그것을 판고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세금을 내거나 이런 문제는 그 시공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곰곰이 뜯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을 짓는데 네. 건축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축비를 누가 댈 거야? 우리가 되죠. 당연히 네, 그 하고 있는 강경화 사람들이. 네. 후보자의 가족들이 냈다라고 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강경화 후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거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비를 시공업자가 낸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원래는 강경화 후보가 내야 될 돈을 네. 대신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은 다음에 원래 당신이 건축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시공하면서 대신 내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 추가로 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됐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번 지금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짓는 데든 건축비를 네. 시공업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죠. 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가치라는 게 건축비로 들어가는 돈.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시공업자한테 줘야 될 돈. 네. 공사를 하면서 그 돈들의 합이 결국은 시공자 명의로 되어져 있는 주택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남편이 또 거제도 부동산 땅 투기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뭐 남편이 나중에 거제도로 완전히 옮겨서 거기서 전원 생활하고 뭐 나무도 심고 뭐 그러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강경화 후보자 남편분이 혹시 교수 아니신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 거제도에 주소를 옮겨놨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다는 얘기겠죠. 네,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죠. 전원주택이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지금 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별장 부지도 있고, 네. 그다음 거제도도 있고. 그럼 별장 부지는 왜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한쪽은 상추 키우고 한쪽은 고기 잡고. 거기 뭐 그러려나 보죠. 한쪽에서 나무 심고 한쪽에는 고기 산채 잡고. 키우고 네. 하루는 별장에서 가서 사고 하루는 거제도에 가서 사고 뭐 그렇게 재밌겠다.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나 내용 자체가 그럼요. 5천 평이나 되는 평수가 적지 않은 평수인데 네. 이런 것들을 사놓은 것이 뭐 나중에 내가 전원 생활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선뜻 이해해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 더 화가 나는데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장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 더 화가 나요. 네. 별장 있고 그러니까 나물 키우고 고기 잡고 하는 별장 2개나 소유한다는 얘기. 좋은 오토바이도 4대인가 뭐 3대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가 타는 거예요? 글쎄 뭐 딸들이랑 그 뭐 남편이 탄다는 얘기도 있고 강경화 후보자한테도 오토바이 타는지 한번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것 근데 같아요. 그 오토바이가 안 싸요. 아니 그냥 제법 좋은 오토바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뭐 할리 어쩌고 하는 거요? 뭐 그건지는 제가 뭔지는 잘 정확하게 확인을 모르지만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의혹이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신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 제목도요.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한 방이 아니라 4방인데 왜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고 하는지. 자, 이 4가지 비리 말고 더 큰 게 어떻게 나와요? 어떤 게 나와야 지금 결정적인 한 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나온 얘기 위에 뭐 새로운 얘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게는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5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에서 3가지, 4가지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큰 게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럼 5가지가 다 해당돼야 뭐 결정적인 한 방인가요? 맞고에 꽉 짜여지면 되는 그러니까. 거였구나. 네, 야당 의원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재 그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한 77, 네, 8%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지금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국민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니까 이 사람을 내 의사대로 임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의 뜻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네. 건데, 거꾸로 한 주 정도 전에 84%가 77, 8%로 내려왔잖아요. 6, 7%가 그렇죠. 줄었는데 그게 왜 낮춰졌냐 이거죠. 왜 줄어들었냐? 그거는 바로 이런 언론 인사청문회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의혹들이 나오고 네.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니까 잘 하라는 마음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 큰일 나겠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조금씩 좀 뒤돌아서는 거잖아요. 이제 걱정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만에 지금 7, 8% 빠졌으니까 다음 주쯤에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던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절대 고위공직자로 임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서너 가지가 있는 사람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화가 나는 네, 방향으로 단장님 간다고 이건 봐요. 제가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데요. 네네. 혹시 5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네. 5가지가 꽉 차야지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닐까? 저 기억이 진짜 안 아니, 나요. 5대 비리 어느 거라도 이렇게 아, 말씀하셨던 그렇게 한 걸로 거 맞습니까? 기억합니다. 아, 예, 제가 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공약이 있었잖아요. 많은 공약이.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건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요. 네. 근데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거는 공약을 했지만 뭐 현실이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피하거든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계된 5대 비리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을 임명할 때 네. 추천자를 밝히겠다고 했어요. 실명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박 실명제, 그래서 참외 실명제 하겠다고 네. 한 거거든요. 왜? 그 사람을 고위공직에 임명하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한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그냥 이렇게 슥싹슥싹해서 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추천받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인사실명제를 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강경화 후보자 이거 누가 추천했는지 왜 안 밝히는 거예요? 셀프겠죠. 셀프일까요? 아닙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거 왜 이렇게 어떤 부분은 공약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공약이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현실 정치가 아닐까. 둘 다 공약이 맞네요. 하나는 공공자의 공약이고 하나는 비공자의 공약. 그러니까 둘 다 공약이 맞네 그러고 보니까요. 역시. 네, 3번째 뉴스입니다. 국민일보인데요. 국민일보가 요즘 용비어천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슉슉슉 있었습니다. 만찬 돈봉투의 이영렬은 김영란법 위반이고 안태근은 적법하다. 기사 제목인데요. 돈봉투 사건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같은 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거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돈봉투가 오고 갔는데 한 명은 김영란법 위반, 한 명은 법 위반이 아니다. 어렵습니다. 자, 전직 검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도 이 검찰의 감찰 결과를 인정한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 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김영란 법상으로는 그 안태근 법무국장이죠. 네. 법무국장은 이 준 거는 적법하고 네. 이영렬 지검장이 준 거는 불법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 기관인 거죠. 상급. 그렇죠. 네. 상급 기관의 공직자가 주는 금품 또는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또 검사가 네. 법무부 소속이에요. 아, 이거 참 어려운 예, 내용입니다. 검찰이지만 검찰청의 검사지만 법무부 소속이고 네.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는 법무부 소속인 검사인 공무원에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영란법에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거꾸로 이영렬 검사장은 그러니까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하급 기관이고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을 주면 직무 대가성이 없다래도 이 돈을 준 게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영렬 우리 검사장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해 가세요? 이게 법에 약간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딱 보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깨우뚱하시죠? 이거 한 번에 이해 가셨으면 별 5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소설가 김훈이요.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가 나왔대요. 북한이 주적이냐 하는 이념 논쟁은 썩어 빠진 논쟁들. 이게 아니 썩어 빠졌나요? 아니 근데요. 주적입니까? 하니까 주적입니까? 하니까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말을 못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거는 썩어 빠진 논쟁이에요. 우리 통일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썩어 빠진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좀 우리 김훈 작가께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특수관계라고 해가지고 국제법상으로 국가로 인정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국가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법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이 문제와 관계된 것이 형법상으로는 여적죄가 되느냐 국가보안법의 대상자가 되느냐 그럼요. 이것도 갈리는 문제고 하는데 이거를 국가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썩어 빠진 질문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북한이 뭐 잘 아시다시피 핵과 미사일로 동북아와 한반도 이렇게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네.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방과 안보의 가장 주된 대상이 적이 누구냐라는 이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썩어 빠진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전 화가 나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 저는 성격이 좀 나쁜가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아니라 화가 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제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되니까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댓글인데요. 김훈까지 노이즈 마케팅인가? 배부르게 이념 논쟁? 백가죽에 기름 껴 쓸데없는 사치스러운 이념 논쟁하는 주사파들 몫이고 국민 다수는 북한이 67년 줄기차게 우리를 괴롭히는 북한이 현실이다. 너까지 노이즈 마케팅 하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주적에 관한 논쟁은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적이다 아니다 문제가 아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미사일 쏴대는 존재라고 저는 정의 내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아, 근데요. 네. 단장님. 엑스트라 질문. 김훈 이분은 정권 바뀌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를 내죠? 글쎄 뭐 본인 나름대로는 또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이런 어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고민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적은 글의 뒷부분을 보면은 네. 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는 이념 논쟁도 잘못된 거지만 5.16이 혁명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런 지적까지 하는 걸 보면 꼭 이거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김훈 작가였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튼 이게 실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것이 과장되어져서 결국은 한국 사회의 갈등 요소가 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거에 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어제 제가 강적들이라는 프로를 잠깐 스치듯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작가도 나와 있고 또 그 강적들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작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참 좋아졌어요. 훤해졌어요. 정권 바뀌니까 얼굴이 좋아졌어요. 편안하십니까? 이런 말을 쓰는데요. 왠지 씁쓸했습니다. 그 표현들이요. 네, 5번째 뉴스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강정고령부 가보니 물 빼도둑 쪽 보개방 왜 했나라는 제목입니다. 한 농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보개방을 전문적으로 예측하지 않아서 수질 개선은 효과 없고 가뭄을 우려하는 애타는 민심만 불러일으켰다. 이런 말인데요. 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서 찔끔 방류로는 창고라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근데 참 이 문제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요. 네. 자, 녹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물 잘 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그 물에 강에 녹조가 끼더라도 제대로 용수 공급을 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 농민들이 물을 제때 못 대더라도 그 강에 녹조 없는 강을 택할 것인지 굳이 선택 사항을 만들어서 물어보면은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조가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물을 잘 댈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무슨 환경운동연합 이런 사람들의 말은 뭐 물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물을 흘려 보내면 그래서 녹조를 없애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환경이 중요하니까 농민들 어떻게 먹고 살고 물 대는 거 이것보다 녹조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기 동물보호연합회에서요. 예. 강아지, 그러니까 그 동물의 경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강아지 경격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은 징역이 1년 이하의 징역이죠. 근데 사람이 개를 때리면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을 올려달라고 뭐 예를 얘기를 들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벌금형도 높이고, 그러니까 폭행죄 가중처벌하자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네. 이것도 좀 뭐 비슷한 거의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느낌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금 녹조가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꾸 이 환경운동연합 측이나 현 정권 측에서는 물이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녹조가 자꾸 생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유속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 물을 고이게 하지 않고 흐르게 하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답답한 거지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제가 환경운동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봄만 열면 녹조 없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말을 버벅버벅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6번째 뉴스입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민주당이 2년 전 야당 때는 박종철 수사 검사 안 된다라고 하더니 여당이 되니까 이번에는 5.18 사형 선고 김희수 판사 괜찮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 조금 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니까 당시에 그 수사 검사는 이제 검사랑 판사가 다른 게 판사는 1명 또는 3명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지만 검사는 수사팀을 만들거든요. 네. 중요 사건에는 검사가 뭐 많게는 10명에서 20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지금 그 박종철 열사, 네. 고 박종철 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수사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박상옥 당시 대법관 후보가 제일 말석 검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석 검사는 뭐 하냐면은 그냥 이 사무실 정리해 놓고 기록 정리해서 이렇게 피신 조서 같은 거 미리 좀 준비하고 검토 보고서 쓰고 네, 단장님도 사실 그렇게 심부름하는 하셨어요? 거거든요. 그 일 하셨어요? 저도 좀 해봤죠. 근데 갑자기 좀 어. 달라 보여요. 그래요. 청소도 하고. 청소까지는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사건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조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하던 말석 검사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야, 뭐 말석 검사는 책임 없냐? 그러면서 그만둬야 된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렇죠. 네네. 그죠? 그런데 요번에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은 당시에 군법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5.18 당시에 그 차를 몰고 4명인가 이제 사망케 만든 네. 그런 어떤 시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민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말석 검사가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과 그다음에 4사람이나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 더구나 사형 선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사실상. 그때 근데 그 당시에 군법무관 3사람이었을 텐데. 김은수 그 판사는 그 당시 나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런 말도 했대요.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대체 뭔지는 설명을 근데 해야 될 그게 것 더 같은데. 없어 보여요. 저는 예. 그 변명이 더 없어 보여요. 판사가. 아마도 군사법원이었지만 이 사건은 중앙사건이었으니까 재판장이 있고 좌우 배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건 담당 주임 판사가 있거든요. 네. 아마 주임 판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서 본인이 그 사람한테 사형을 내리는데 동의까지 해서 판결문까지 사실상 썼을 텐데. 네. 이거를 지금 와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지적해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5.18 단체가 예를 들자면 누구는 지적해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 네. 용서 못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사형 선고까지 내려서 문제가 있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괜찮다, 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괜찮아지는 거예요. 5.18 유족회가 5.18 단체 회원들이 물론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들이 오로지 5.18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5.18 단체들이 임명에 문제 없다 얘기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단장님, 예. 이 얘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왜요? 지금요, 오늘 법안이 하나 발의가 됐어요. 예. 그게 박지원 그 대표가, 전 네. 대표가 발의했는데요. 네네. 5.18을 조롱하면 최대 징역 5년. 박지원 전 대표가 올 20대에 들어와서 이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안 이제 한 건 발의했대요. 법안 1호예요. 법안 1호가 5.18 조롱하면 최대 1년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신문이나 방송,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그래서 이거 말 잘못하면요. 네, 저 법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1980년도 5.18이 벌어지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는 지역 광주 시민들의 난동이었잖아요. 난동. 네. 그렇죠? 그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승격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시간은 짧죠, 지금.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자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한다, 비방한다, 왜곡한다 그랬는데 그럼 무엇이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고 본질이냐라는 점들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에서 현재 박지원 대표가 생각하는 또는 5.18 민주화 보상운동 보상과 관계된 법률 특별법에 관계된 그 내용만이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반하는 어떤 형태의 얘기도 함부로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네. 거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내란 네. 내란 선동했다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금 이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되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 중에 뭔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는 그 우리 공수부대가 24단인가가 그 단체로 대열을 맞춰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네. 누군가 습격을 했어요. 네. 누군가 습격을 해가지고 장갑차를 8대인가 뭐 뺐고 네. 트럭 그리고 뭐 그래갖고 거기 지프도 뺐고 막 싹 뺏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개 시민들이 예를 들면 조직적으로 돼 있어갖고 정규 군인을 상대로 과연 그런 거를 뺏을 수 있었을까?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군용 트럭 이런 것들을 가지러 가가지고 거기서 또 수백 대 이런 거로 기억하는데 뭐 그거를 또 해고 다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40여 개가 되는 무기고를 쳐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칼빈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팩트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가 했냐 이거죠. 누가. 네. 그건 아직까지 근데- 수사가 결과가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개 시민들이나 자생적으로 예를 들면 개헌군이나 정부에 항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자생적인 시민들이 그런 것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 시간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들 같은 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근데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연구하는 그 단체가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가 또 축적돼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저는 같네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그러니까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얘기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 그 유족들을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당시에 우리 시민들을 학살하거나 네. 또는 문제가 된 행동들을 했던 개헌군을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거대로 공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이 양쪽과의 관계 이해 문제. 네. 제일 대표적인 게 하나가 광주 교도소 습격 여부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뭐 어떻게 지금 됐어요? 뭐 네. 공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은 광주 시민들은 습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은 5~6차례의 습격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를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광주 시민은 교도소를 습격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습격했다면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만드기 이야기가 있죠. 그건 나중에 다음에 한번 네네.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 진정으로 모든 국민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남아있는 의혹들도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봐요.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의혹들이 해명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것은 의혹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르다, 같다 이런 부분들이 쭉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반하는 내용들을 말하거나 네. 비방하거나 이러면 그렇죠. 문제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찬성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건 찬성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립되어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런 법을 박지원 대표가 말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 거는요. 이거는 참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 1호 법안을 만드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단장님, 지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탈북민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없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요, 좀 뜬금없어서요. 근데 지금 이 탈북민들이 그때 이렇게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했던 그 사건 맞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이죠. 네. 그 사건의 12명과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한국에 온 김연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네. 이분들을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지 않으면 뭐 이산가족도 없다. 뭐 더 나아가서 인도적 교류도 없다. 뭐 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에요. 왜 북한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상식에 반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 대응을 잘못하고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단장님, 북한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민간 교류하자고 통일부가 또 이야기한다면서요? 그리고 근데 얘기하면 뭐합니까? 너희들 북한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정부도 괴뢰잖아요, 괴뢰. 아니요, 화답하잖아요.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 그러니까 괴뢰, 그러면서 괴뢰라고 하잖아요, 괴뢰. 괴뢰 발음 되게 잘하시네요. 괴뢰, 예. 예, 근데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통일부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기타 우리가 여당의 시절에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공격하고 가던 사람들이 북한과 관계된 문제가 나오면 어찌 그리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네.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제재 국면으로 가면서 최근에 유엔에서 결의안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네. 그러한 상황에서 홀로 광야에서 홀로 외치듯이 본인들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데 아니 그러면 뭐 북한에서 바다라도 주면 좋은데 북한한테 이런 자에 거절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뭘 그리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나서는데 이런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저는 국민과 야당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야당들을 대하면요. 청문회가 문제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북한에게 자꾸 구애를 하면요. 3번 이상 구애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스토커로 8만 원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이나 내용 자체가 그럼요. 5천 평이나 되는 평수가 적지 않은 평수인데 네. 이런 것들을 사놓은 곳이 뭐 나중에 내가 전원생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선뜻 이해해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 더 화가 나는데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장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 더 화가 나요. 예. 별장 있고 그러니까 나물 키우고 고기 잡고 하는 별장 2개나 소유한다니. 좋은 오토바이도 4대인가 뭐 3대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누가 타는 거예요? 글쎄 뭐 딸들이랑 그 뭐 남편이 탄다는 얘기도 있고 강경화 후보자한테도 오토바이 타는지 한번 사실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것 근데 같아요. 그 오토바이가 안 싸요. 아니 그냥 제법 좋은 오토바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게 뭐 할리 어쭈가 하는 거요? 뭐 그건지는 제가 뭔지는 잘 정확하게 확인은 모르지만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의혹이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신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 제목도요.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한 방이 아니라 네 방인데 왜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고 하는지. 자, 이 네 가지 비리 말고 더 큰 게 어떻게 나와요? 어떤 게 나와야 지금 결정적인 한 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나온 얘기 위에 뭐 새로운 얘기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지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에게는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5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3가지, 4가지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큰 게 없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럼 5가지가 다 해당돼야 뭐 결정적인 한 방인가요? 막고에 꽉 차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거였구나. 네, 야당 의원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재 그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한 77, 네, 8%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지금 너무 오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국민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니까 이 사람을 내 의사대로 임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의 뜻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그럴 듯한데 이게 곰곰이 뜯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을 짓는데 네. 건축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 건축비를 누가 댈 거야? 우리가 되죠. 당연히 그 하고 있는 강경화 사람들이. 네. 후보자의 가족들이 냈다라고 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강경화 후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거는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비를 시공업자가 낸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원래는 강경화 후보가 내야 될 돈을 네. 대신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지은 다음에 원래 당신이 건축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시공하면서 대신 내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 추가로 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됐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번 지금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짓는 데든 건축비를 네. 시공업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죠. 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가치라는 게 건축비로 들어가는 돈.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시공업자한테 줘야 될 돈. 네. 공사를 하면서 그 돈들의 합이 결국은 시공자 명의로 되어져 있는 주택의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남편이 또 거제도 부동산 땅 투기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뭐 남편이 나중에 거제도로 완전히 옮겨서 거기서 전원 생활하고 뭐 나무도 심고 뭐 그러려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강경화 후보자 남편분이 혹시 교수 아니신가요?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 거제도에 주소를 옮겨놨나요? 제가- 나중에 그런다는 얘기겠죠. 네,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그렇죠. 전원주택에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지금 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별장 부지도 있고, 네. 그다음 거제도도 있고. 그럼 별장 부지는 왜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한쪽은 상추 키우고 한쪽은 고기 잡고. 거기 뭐 그러려나 보죠. 한쪽에서 나무 심고 한쪽에는 고기 상추 잡고. 키우고 네. 하루는 별장에 가서 사고 하루는 거제도에 가서 사고 뭐 그렇게 재밌겠다. 하려는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절감할 돈들이 많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네. 새로 사람을 뽑아서 똑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면 부채나 이런 게 더 기하급수로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방금 그 공항철도 얘기했지만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이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제도 중에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 일반 그 개인이 또는 대기업이 그걸 지은 다음에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을 해줘요. 네. 근데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수요 예측을 찬이 엉터리로 해가지고는 매년 지금 내는 돈이 뭐 수억씩 수조씩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2008년부터 15년까지 공항철도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낸 돈이 자그마치 1조 4,200억이 넘는다는 이것도 겁니다. 세금 아니에요? 다 세금이죠. 네. 이렇게 잘못 수요 예측에서 이런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퇴직한 사람을 다시 승진시켜서 데려 들어오고 방만하게 인력 운영을 해가지고 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뭐 컨설턴트 과정, 최고 전략 과정 하면서 일도 안 하는데도 월급 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두고서 정규직 늘리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야,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좋은 직장에 있으면 저도 혹하는 마음이, 아유, 정신 차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4대 비리 의혹의 강경화.
죄송하다, 몰랐다, 내가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가 자신의 4대 비리 가운데서 하나인 봉천동 주택 매매 세금 탄로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진행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장님, 주택 매매하고 세금 내는 건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는 주택을 재건축을 하면서 네. 이제 세대수가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늘어난 세대수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소유자로 되어져 있었고 네. 소유자가 그것을 판고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세금을 내거나 이런 문제는 그 무슨 말이냐면요,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재입사를 하고 1년 외부 교육 후에 한가한 보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년 몇 년 전에 그러니까는 규정에 따라서 이제 정년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하는 것을 원래 몇 년 더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미리 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두둑하게 줘요. 그렇죠.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이제 이 회사와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바이바이. 그렇죠? 네. 근데 명예퇴직금을 받고 난 다음에 잠시 있다가 다시 회사로 들어오면 그럼 사실은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과외로 받은 돈이 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명예퇴직을 했으면 책상을 뺀 거잖아요. 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럼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더 받았어. 근데 다시 들어왔다면은 네. 결국은 명예퇴직금을 더 받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정년까지 계속 그렇죠. 근무하는 그러니까 상황이 오면 안 되는 되는 거죠. 건데 그런 데가 진짜 있어요? 그래 공항철도라는 공기업이 지금 네. 그런 회사라고 해서 오늘 한국경제사회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아, 더군다나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이제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오시면서. 명퇴한 뒤에 예. 퇴직금 받고 네, 그렇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승진도 승진하고. 하고. 네. 예. 저 이런 직장 있으면 저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항철도라는 거죠. 네네. 자, 공항철도의 전직 영업본부장은 작년에 4개월간은 외부 경력 개발 컨설턴트 과정, 5개월간은 한 대학의 최고 전략 과정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급여는 그대로 받으면서 출근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공항철도 이것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요. 자,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정규직 계속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정규직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 이제 사람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청년들의 요구이기도 한데 네, 뉴스 완전 정보.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준길 단장님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장님 지난주에 방송 찍고 난 뒤에요. 단장님 귀염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원래 귀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네, 명예퇴직을 하고 난 뒤에는요, 보통 사람들이 명퇴라고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다시 입사를 해서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꿈의 직장, 아니 신의 아들만 근무하는 신의 직장, 어쩌면은 신이 숨겨놓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돈봉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적법하고 한 사람은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 기사를 보면요, 알쏭달쏭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 완전 정보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장님 요즘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자주 오시더니 요즘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세요? 우리 유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아니죠. 요즘 혹시 사무실 사건이 많습니까? 아니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바꾸고 새로 좀 이렇게 바꾼다면서요. 법무법인 공화라는 이름으로 뜻이 네. 맞는 변호사 몇 분이랑 같이 해서 네, 새로 사무실을 좀 열 계획입니다. 공화요. 공화. 예. 그 단장님 책 이름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공화라는 말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좀 풀이 좀 해주세요. 뭐 함께 공자에 화합할 화자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합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주 공화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공화라는 것이 가진 어떤 의미보다는 공화라는 말이 주는 그 따뜻한 어감을 잘 살려서 그런 공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네. 그런 어떤 변호사로
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은 공화를 좋아하시지만 저는 동화가 더 좋아요. 아직은 전 동화책이 더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인데요. 8조 혈세 먹는 공항철도 모럴 해저드 역으로 달린다. 무슨